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노벨 물리학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을 연구한 그 3명의 연구자에게 수상이 되었는데요. 먼저 그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입증한 로저 패너즈가 노벨 물리학상의 50%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관측적인 증거를 찾은 라이나르트 겐젤 그리고 안드레아 게즈 이 두 사람의 천문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의 나머지 50%를 갖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 노벨 물리학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노벨 물리학상을 통해서 이제 블랙홀 연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전에 이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이 블랙홀 연구의 그 역사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노벨 물리학상의 이제 50%를 가져간 로저 패너즈의 그 이론적인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관측적인 증거를 이제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겐젤 교수와 안드레아 게즈 교수 이 두 사람의 연구 업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던질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블랙홀은 왜 블랙인가? 블랙홀은 왜 블랙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검다라고 표현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야구공을 던지면, 하늘 위로 던지면 야구공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구공이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어떤 중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하는 것이죠. 항상 야구공의 그 운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벗어나지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야구공의 그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가, 그 속도에 좌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야구공이 점점 빨라져서 빠른 속도로 던져서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 에너지와 같아질 때, 그때의 야구공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공을 그 탈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던진다면, 그러면 야구공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면 로켓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로켓의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 한 11.2km입니다. 이제 시속이 아니고 이제 초속이에요. 1초에 11.2km를 가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바로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탈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야구공을 초속 11.2km보다 빠르게 던진다면 그러면 야구공이 우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탈출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지구를 점점 줄여서 반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이런 그 구슬만큼, 주사위 크기만큼 작게 축소시킨다면, 짜부라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두고, 질량이 그대로 두고, 지구의 반지름만 점점 작게 변화시킨다면, 그렇다면 탈출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지구의 중심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지구 전체의 질량이 지구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표면과 이 지구 중심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질량이 점점 커져도 탈출 속도가 커지지만 반대로 질량은 그대로 있고 지구의 크기를 점점 작게 하면, 그러면 이 야구공과 이 지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니까 탈출 속도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야구공과 비슷하게 이 중력 현상을 사고 실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류의 어떤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역사상에서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존 미첼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과학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라플라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장 먼저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1970년대, 1980년대 이 과학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영국의 존 미첼의 논문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미첼이 바로 빛이 나갈 수 없는, 빛이 별의 중력에 갇혀버리는 그런 검은 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존 미첼이 생각했던 것은 태양보다 한 500배 정도 더 질량이 큰 그런 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태양하고 밀도는 비슷한데 반지름이 한 500배 정도 그런 큰 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별의 표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사고 실험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험해 봤던 것입니다. 자, 태양하고 밀도는 같은데 지름이 500배 크다면 그런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별의 그 표면에서 우리가 반지름도 알 수 있죠. 태양보다 500배 크고 질량도 알 수 있으니까 탈출 속도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빛의 속도, 광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큰 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 별의 표면에서 야구공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던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도 이 광속 이상을 낼 수가 없겠죠. 빛의 속도대로 빛이 달리니까요. 그 이야기는 심지어 빛조차도 이 태양보다 500배 큰 이런 별의 표면을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이 탈출할 수 없다면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그 별을 보면 보이지가 않겠죠. 빛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존 미첼은 이런 별을 다크스타, 빛이 나오지 않는 검은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별이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런 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까지도 존 미첼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블랙홀, 이 검은 별 주변에 어떤 다른 별들이 빠르게 돈다면 검은 별 자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빠르게 도는 어떤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이 다크스타, 검은 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시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밝힌 연구, 또 블랙홀의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연구와 블랙홀의 어떤 증거를 찾은 이 연구들이 바로 이 존 미첼의 검은 별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블랙홀 제조법을 간단하게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지구를 1cm 정도까지 줄여서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게 만들면 그러면 그런 지구는 블랙홀이 되고 만다. 빛을 낼 수 없는 다크스타가 되고 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양의 경우라면 태양의 크기를 한 3km 반지름으로 이제 줄이면 질량은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러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도 검은 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존 미첼이 생각했던 그런 야구공 개념은 야구공은 올라가다가 지구가 끌어당기면 떨어지겠죠. 별의 표면에서도 빛의 알갱이, 광자라고 하는 것이 별의 표면으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개념은 현대 물리학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쭉 날아가는데 그러나 이런 검은 별, 이 블랙홀 근처에서는 질량이 워낙 크고 그래서 중력이 막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서 빛은 빛의 속도로 운동하지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운동하기 때문에 빛이 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가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이 존 미첼의 검은 별을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 위대한 공로를 한 사람이 바로 칼 슈바르츠실드라고 하는 이 독일의 과학자죠. 독일의 과학자인 이 칼 슈바르츠실드는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별에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어떤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측정하는 운동과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그 운동이 서로 이제 측정량이 다르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틀 안에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뉴턴의 중력 이론을 한 단계 더 완성시킨,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력에 관한 이론이겠죠. 칼 슈바르츠실드는 아인슈타인의 이 장방정식을 별에다가 적용해서 깨끗하게 수학적으로 풀어내서 방정식의 답을 구해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놀랐던 이야기죠. 자, 이 별은 중력적으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빛을 낼 때에는 이 별이 수축하지 않는데 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이 별의 내부에서 나오는 압력이 없으니까 별 자체의 그 거대한 질량, 그 중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별은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이 칼 슈바르츠실드는 바로 이런 이 별이 중력적으로 수축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흥미롭게도 별이 수축해서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뉴턴의 이 중력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이제 똑같이 이 탈출 속도가 이제 광속이 되는 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동일하게 일치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이 지점을 이제는 우리가 칼 슈바르츠실드의 이름을 본따서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별은 슈바르츠실드 반지름까지 수축이 되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별은 점점 더 수축을 계속해서 이 급격하게 수축을 통해서 붕괴하게 되고 말죠. 이 한 점으로 뭉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지점까지, 다시 말하면 슈바르츠실드 반지름까지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사건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이 별을 보면 이 사건 지평선, 칼 슈바르츠실드의 그 슈바르츠실드 반지름 내부에서는 빛조차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를 밖에서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이 마치 우리 어떤 인식의 그 지평선 밖에, 인식의 경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자, 별은 이렇게 이 사건 지평선 크기, 슈바르츠실드 반지름 크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급격하게 중력 수축을 해서 결국에는 한 점으로 붕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칼 슈바르츠실드 반지름을 이 블랙홀의 반지름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실제 블랙홀은 이 커다란 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처럼 거의 크기가 없는, 부피가 이제 거의 0인, 질량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밀도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특이점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존 미첼의 검은 별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라고 해서 이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그러니까 이 막대한 질량이 거의 그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 작은 공간에 어떤 이제 갇혀있는 어떤 그런 시공간의 왜곡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칼 슈바르츠실드의 그 방정식의 그 해법을 통해서 이 특이점이 예측이 되긴 하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우주에서 이런 특이점이 존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블랙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성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 블랙홀 특이점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20세기 그 상반기에 초반에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천체물리학자였죠.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도 이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이 블랙홀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 슈바츠실드가 아주 천재적인 수학적 실력을 가지고 풀어서 깨끗하게 수학적으로 보였지만 이거는 수학이지 실제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칼 슈바츠실드는 이제 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은 이 3차원 완벽한 그 대칭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는 실제 우주에서는 이런 그 대칭적이지 않은 별은 뭐 폭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뭐 이렇게 회전도 하고 그래서 이 대칭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런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칼 슈바츠실드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해답을 풀기가 어려우니까 별이 회전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정지한 상태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해를 풀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별이 회전하는 경우에도 이제 특이점이 생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긴 했죠. 어쨌거나 아인슈타인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 대칭을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특이점이 생기지만 실제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반대했던 것이죠. 에딩턴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딩턴 경은 이제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점점 수축해서 슈바츠실드 반지름까지 작아지고 그 다음에는 특이점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별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빛으로 또 열로 방출하면서 질량 손실이 일어나서 그래서 특이점이 되는 운명을 이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블랙홀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부정한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1950년대까지 계속 되다가 1960년대가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미 사망한 이후인데요. 1960년대가 되면 이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 퀘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발견되게 된 것이죠. 마르틴 슈미트라고 하는 이제 칼텍의 과학자가 아주 먼 우주에 있는 어떤 그 굉장히 밝게 빛나는 천체에 관해서 이제 규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퀘이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쿼지스탈라 라디오 소스 뭐 이런 말은 이제 준말입니다. 이 퀘이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이 퀘이자가 1963년에 발견된 이후에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도대체 얘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냐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핵융합 반응 같은 것들인데요. 천체 물리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 퀘이자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 퀘이자의 엔진이 과연 뭔지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블랙홀이 가스를 유입하면서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E는 mc 스퀘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효율을 가진 이 블랙홀을 엔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블랙홀이 이 퀘이자 현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홀 특이점을 반대했던 이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에서 퀘이자가 발견되면서 이 블랙홀이 이제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이죠. 새로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이 블랙홀 특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름을 붙였다고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존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존 휠러가 바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로즈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펜로즈가 다시 한번 이 블랙홀 특이점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라고 알려진 것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펜로즈는 아인슈타인이 반대했던 그 질문, 대칭을 가정하지 않아도 블랙홀 특이점이 정말 생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저 펜로즈는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흥미로운 책들도 이제 많이 이제 대중과학서들도 쓰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수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뭐 물리학과 뭐 천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수학적 능력이 이제 뛰어났을 테니까 이 위상 수학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위상 수학을 도입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closed trapped surface라고 합니다. 이제 닫힌 면, 뭐 갇힌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 슈바실즈 반지름의 안쪽, 다시 말하면 사건 지표형선 내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 지표형선 내부를 기술하는 어떤 그 수학적 개념으로 도입해서 이 특이점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여러분이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로저 펜로즈가 1965년에 쓴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되면서 물리학상 수상위원회가 조금 더 간단하게 대중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예쁘게 바꿨습니다. 자, 위쪽 방향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고요. 이 X축 쪽이 이제 2차원으로 3차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피어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2차원으로 이제 차원을 하나 낮춰서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이제 수축하는 상황이면 이제 시간이 점점 위쪽으로 흘러가면 이 원의 크기가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빛의 속도가 광속이 되는 이제 슈바실즈 반지름까지 이제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슈바실즈 반지름까지 작아지게 되면 그 내면에서는 빛이 밖으로 나오지 이제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갇힌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내부를 기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저 펜로즈가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일단 갇힌 면이 생성이 되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특이점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예측하는 귀결이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논증을 통해서 이제 보인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이 별이 대칭적이니까 이 대칭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 그냥 특이점이 생기는 거지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이 비대칭을 가정하면 특이점이 생성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로저 펜로즈는 이 밑에 보이는 이 원을 이제 별의 어떤 대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약간의 어떤 비대칭성이 있더라도 결국 수축을 통해서 갇힌 면이 생성이 되면 이 갇힌 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특이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던질 질문은 여전히 우리는 이 블랙홀의 존재에 관해서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칼 슈바츠실드가 이제 블랙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도출된다라는 것을 보였고 1960년대 중반에 로저 펜로즈가 이 물리학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 특이점이 반드시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예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우주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인 증거, 이 관측적인 증거를 찾지 않으면 이 과학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론적인 어떤 예측, 이론과 어떤 관측적인 증거, 실험적인 증거 이 두 개가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그 마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두 개의 바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물리적인 우주에서 실제로 블랙홀의 존재가 가능하더라도 과연 정말 블랙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은하의 그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우리 태양계로부터 약 그 빛의 속도로 26,000광년의 거리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그 별자리를 보면 그 사수자리 혹은 뭐 궁수자리 근처에 이렇게 그 은하수가 내려가면서 이제 검게 보이는 영역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전파로 보면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는 이제 4초각 곱하기 4초각의 아주 좁은 그 영역인데요. 거리로 따지면은 이제 4광년 곱하기 4광년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을 이제 줌인해서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붉게 그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전파를 내는 이 가스들의 그 어떤 분포를 보는 것이고요. 화살표를 표시한 영역이 바로 블랙홀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블랙홀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 영상만 갖고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리서부터 이 블랙홀 주변을 이제 점점 들여다보고 블랙홀 주변에서 블랙홀의 중력적인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도는 이 별들을 그래야만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은하 중심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별의 밀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 별들 중에는 뭔가 모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것이 알려진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우리 은하 중심에서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별들이 바로 이 블랙홀의 존재를 알려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그룹이 이 별들을 추적하는 연구를 거의 25년, 26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2020년 올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팀은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라인하르트 겐젤이라고 하는 독일이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이제 소장입니다. 이 팀이 남반구에 있는 이제 시설들을 이용해서 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안드레아 게즈라고 하는 미국의 UCLA 교수입니다. 이 팀도 주로 이제 북반구 하와이에 있는 천문대를 사용해서 이 별들을 추적한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 두 팀이 이제 경쟁도 하고 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서로 쌓이니까 상호 보완 중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결국 블랙홀의 존재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대한 관측시설, 거대한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라인하르트 겐젤은 유럽이 갖고 있는 유럽 남천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의 Very Large Telescope이라고 하는 이 거울의 지름이 한 8.4m나 되는 이 거대한 망원경이 이제 4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망원경들을 사용해서 26,000광년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희미한 별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밝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UCLA 안드레아 게즈 교수는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4,200m 이 정상에 있는 캑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썼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름이 한 10m쯤 되는 아주 거대한 망원경인데 이제 2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 적응 광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 별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저 적응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망원경 축에 고출력 레이저를 달아서 레이저를 쏘아 올리면 레이저가 70, 80, 9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성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다 타버리게 되는데요. 타다가 남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잔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듐, 나트륨으로 형성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아서 나트륨 층을 이제 때리면, 나트륨 층이 반사가 되면 레이저가 다시 이제 반사돼서 망원경으로 돌아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 소듐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우주 밖에다가 망원경을 건설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에다가 이제 거대한 망원경을 짓지만 우주 공간에는 이 거대한 망원경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도 지름이 2.5m밖에 안 되는 아주 큰 망원경은 이제 아닌 것이죠. 그 대신에 우주에서 오는 빛이 지구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란되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레이저 적응 광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레이저를 쏘아 올리면 인공별이 만들어지고 인공별에서 반사되는 빛이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흔들리는 효과를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 거울의 표면을 움직여줘서 이 별빛이 우주에서 오는 정보가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바꿔주는 역할,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적응 광학입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왼쪽 부분이 여러분 우리 은하의 그 중심 부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그 박스로 한 부분이 1초 곱하기 1초각,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웬만한 망원경으로 보면 1초각 크기 안에 별이 하나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거의 별이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레이저 전광학을 켜면, 레이저 전광학을 사용하면 그러면 20배나 더 해상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별들이 분해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별들이, 10몇 개의 별들이 우리 은하 중심 부분에 하나하나 낱개로 분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의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레이저 전광학을 통해서 이 두 팀이 연구를 해서 이 별들의 운동을 추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이 바로 블랙홀의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영상,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이 별들의 사진을 찍고 운동을 추적한 것이죠. 레이저 전광학을 이제 통해서. 물론 2020년 전에는 스페클 이미징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기술을 썼는데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별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블랙홀의 위치고, 블랙홀의 위치 주변에 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이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별이 마치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이제 태양계를 보면 태양 주변에 혜성이 날아오면 천천히 날아오다가 태양 근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플러 법칙, 여러분 다 배우셨죠? 케플러 법칙인데요. 지금 이 별도 똑같이 이 아무것도 없는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 위치 가까이 오면 빠르게 속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케플러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별들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데요. 중심 부분에 이제 노란색으로 공전 궤도가 표시된 별을 우리가 S2, 이렇게 뭐 SO2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S2라고 하는 별은 빛의 속도의 거의 한 1%, 2% 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블랙홀 주변을 도는데 15.7년 정도가 걸리는 이 공전 주기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별들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이렇게 정지된 화면이지만 S2가 도는 이제 궤도가 보이고 S2뿐만 아니라 S1, 뭐 S12, S14 여러 별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 별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바로 이 별들이 운동하는 이 공전 궤도의 중심 부분에 뭔가 이 별들에게 중력을 행사하는 이 엄청난 질량이 이 중심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구와 목성과 해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별들이 이렇게 빠르게 공전하는 이유는 이 중심 부분에 엄청난 양의 질량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S2라고 하는 별의 공전 궤도를 좀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로 이제 도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별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태양을 한 400만 개를 이 X선 그리고 전파가 나오는 블랙홀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러면 별의 운동이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심에는 빛을 내지 않는 그러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2를 비롯한 여러 별들이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 S2 궤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블랙홀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S2가 이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갈 때의 거리가 우리 태양계 정도 크기, 뭐 태양계의 뭐 2배,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태양 400만 배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질량이 매우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이냐 따져봤을 적에 이 정도 작은 공간 안에 태양 400만 배의 질량을 갖는 것은, 그리고 빛을 내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적 지식을 동원했을 때 얘는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진행된 이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추적한 연구를 통해서 독일의 팀과 또 미국의 팀, 이 두 팀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블랙홀을 향한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우리가 존 미첼의 검은 별에서부터 칼 슈바츠실드의 특이점, 그리고 1960년대에 로저 페노즈가 그 블랙홀 특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입증한 내용과 또 2000년대를 지나면서 21세기가 되어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추적해서 태양 질량 400만 배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것을 입증한 라이너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이즈의 연구, 이 두 분의 연구까지 이 블랙홀을 향한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을 연구한 로저 페노즈와 라이너트 겐젤, 안드레아 게이즈 이 세 사람이 50%씩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주입니다. 이 블랙홀은 여전히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주는 그만큼 더 경이롭고 아름답고 멋진 우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블랙홀 연구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더 많은 블랙홀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연구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